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금리 결정에 중요한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주요 지수들은 엇갈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월가 예상을 웃도는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나 이번 분기 전망이 시장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1%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전일 5% 이상 급등했던 엔비디아가 오늘도 3% 이상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3.08% 급등한 128.6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이 현지 시간 6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이란 제재를 실행했습니다. 수억 달러에 달하는 수백만 배럴 원유의 중국 수출을 용이하게 한 국제 네트워크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성공 투자를 향한 힘찬 발걸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먼저 전달드립니다. 네이버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5,420억을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3.7% 증가한 수치인데요. 또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 연매출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인터넷 기업으로는 최초입니다. 최근 들어서 오픈 AI 모멘텀과 함께 오르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다만 두 기업이 앞으로 향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서로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녔고요. 허니웰이 5% 넘게 하락하면서 다우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일라이릴리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그 부분 뜯어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송가람 대표의 이슈와이드 금리가 내려가고 있죠. 우선 10년물 국채금리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주가 오르고 엔비디아 역시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기술주 투심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건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장 전 리포트 어제 우리 증시도 양지수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지었죠. 어떤 모습으로 테마별 이슈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간밤에 나왔던 미국 증시부터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김혜연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51% 상승하면서 19,79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0.36% 상승하면서 6,084포인트에 마감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만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0.28% 하락하며 44,74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적을 소화해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다소 가라앉으면서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였는데요. 주식시장이 올해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카드가 협상용이며 미중 정상이 결국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0.45% 상승하면서 4.4%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급등에 이어 오늘도 소폭 상승해 주었는데요. 0.02% 상승하면서 5,093포인트 만들어냈습니다. WTI 유가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76% 하락하며 배럴당 70.49달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가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압박 예고 하락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한 개인과 단체, 유조선을 제재하겠다는 첫 번째 대이란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M7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애플부터 보시죠. 애플은 0.32% 상승하면서 233.22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중국의 반독점 당국이 구글에 이어서 애플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플의 주가는 오늘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61% 상승하면서 415.82달러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전일에 딥마인드의 핵심 연구원을 영입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 흐름 보였었죠. 오늘도 그 탄력을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3.08%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28달러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일장의 급등으로 시총 3조 달러 선을 다시 넘어선 엔비디아는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딥시크로 촉발된 매도 사태를 매수의 기회로 보고 엔비디아를 여전히 최우선 종목으로 유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가 상승했습니다. 아마존 1.13% 상승하면서 238.83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아마존은 정규장에서 오늘 장 마감 후에 발표했던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상승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월마트를 제치고 역대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위 기업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지만 경쟁사 대비 빠른 성장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요. 월가의 4분기 예상 매출이 1,870억 달러였습니다. 아마존이 4분기 매출이 1,877억 9천만 달러라고 보고하면서 예상치에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번 1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다시 전망했는데요. 회사 측은 이런 이유가 환율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퍼지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입니다. 1.01% 상승하면서 711.99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알파벳 0.14% 상승하면서 191.60달러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날 실적 실망감으로 주가가 급락했었는데요. 오늘은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만이 M7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하는 종목이었습니다. 1.02% 하락하면서 374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가 오히려 테슬라의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과 함께 주가는 연일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일라이 릴리입니다. 3.35%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블록버스터급 체중 감량제 젯바운드와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은 엇갈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수요는 급증했지만 2분기 연속으로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면서 주가 상승에 제한을 두게 됐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135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 137억 3천만 달러의 소폭 못 미쳤는데요. 조정 EPS는 5.32달러로 예상치였던 4.95달러로 웃돌았고 순이익은 44억 1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작년 10월 공개된 일라이 릴리의 3분기 실적에서 젯바운드와 마운자로 매출이 월가 전망치에 못 미치면서 그동안 GLP-1 계열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과대평가됐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젯바운드와 마운자로에 대한 수요가 공급에 크게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향후 10년간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로블록스입니다. 11%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온라인 게임 플랫폼 업체 로블록스가 2024 회계년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예약과 일일 순이용자 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정오 거래에서 로블록스 주가는 전일 대비 13.38% 하락한 65달러 선에서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로블록스는 4분기 예약 매출 1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 13억 7천만 달러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특히 전년 동기 25% 대비 성장세가 둔화된 점이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요. 일일 순사용자도 8,35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하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8,839만 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업은 주주 서한을 통해 상반기 성장이 하반기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하며 하반기 예약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레알입니다. 2.17% 상승하며 353달러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프랑스 화장품 대기업 로레알, 중국 미용 시장의 지속적인 약세와 미국 수요 둔화로 인해서 4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낮게 보고됐습니다. 세계 최대 뷰티 브랜드인 로레알은 12월까지 3개월 동안 110억 8천만 유로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2.5%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LSEG의 예상치 111억 유로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올랐습니다. 연간 매출은 예상치인 433억 3천만 유로에 비해 5.1% 증가한 434억 8천만 유로에 달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북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북아시아는 3.6% 감소를 기록해 지속적인 둔화를 확대했습니다. 한편 북미의 매출은 전분기에 5.2% 성장해서 1.4%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런 성장률은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전문가들은 로레알이 작년에 중국 시장에서 중국 국내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겼고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별 이슈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금값이 연일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지난해 세계 금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요국 중앙은행들에 의해 매입이 3년 연속 1,000톤을 넘어서면서 전체 수요가 끌어올려졌는데요. 역대 최고 금 가격과 거래량이 맞물려 총 수요 가치는 3,820억 달러로 역시 가장 높은 금액을 터치했습니다. 네, 금 수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죠.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지속적인 매입이 큰 영향을 미쳐주고 있고요. 주요국 기관들의 금 수요 증가가 늘어난 건 2010년경부터였습니다. 리먼 쇼크와 유럽 그리고 미국의 금융위기 계기로 15년 연속 금 매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달러 자산이 동결되자 신흥국을 중심으로 달러 보유 그리고 제재 리스크에 대한 경계가 한층 높아지고 있고 또 세계 경제 그리고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역시 안전자산인 금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 만여 건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고용 열기가 식지 않았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달비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1,000건 증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블룸버그 전망치인 21만 3천 건을 웃돈 수치였습니다. 또 2주 이상 신청한 실업수당을 뜻하는 계속 실업수당의 경우 1월 19일부터 25일 주간 188만 6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늘어났습니다. 한편 연준은 강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정체를 이유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더 쉬워지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현지 시간 6일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역에서 원전 건설 승인을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변경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또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건설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처음으로 원전 계획에 포함시킬 전망입니다. 신규 원자로 설계 승인 속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일정이 단축되도록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고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리 직속의 원자력 규제 전담팀을 신설해 원전 투자를 장려하고 해외 승인된 원자로 설계가 더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 가자 지구를 미국 관할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탄 발언이 전 세계를 격렬한 찬반 논쟁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해온 충성파, 즉 마가 내부에서도 비현실적이고 어리석은 제안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탄핵 주장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주민의 강제 이주와 미군 투입 가능성 등 과격한 주장에 대해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엔 등 국제기구와 국제법 학자들도 미국의 제안이 반인류적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내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반발이 거셉니다. 지금껏 트럼프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공화당 내에서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베트남이 미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고요. 현지 시간 6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의 대미 상품 무역 흑자는 1,235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베트남은 미중 무역 전쟁의 반사 이익을 본 대표적인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대중 규제가 강화되자 관련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옮겼는데요. 베트남을 미국에 우회 수출하는 경로로 활용하면서 이런 배경에 힘입어 최근 베트남의 대미 흑자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흑자 규모가 확대되자 베트남이 트럼프가 추진하는 고율 관세 정책의 다음 타깃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바로 이어서 이슈 와이드를 통해 더 다양한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더 넓은 시선으로 시장의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미증시 3대 지수 오늘 새벽에 마감한 수치로는 다우지수만 소폭 내리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만 소폭 빠진 데 배경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런 반등의 흐름 이후에 소폭 빠지는 흐름은 단기적인 강한 상승 이후에 짧은 조정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조정 흐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빠진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하지만 지금 세 거래일 이상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따른 단기적인 흐름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수치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작용했는지, 그리고 국채 금리 그리고 달러에 대한 흐름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뿐만 아니라 국채금리와 달러 역시 흐름을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이죠. 국채금리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소폭이지만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4.4%로 고가인 4.8%에 비해서는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국채 10년물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국채금리 향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모습, 특히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5%대까지 바라보지 않겠냐라는 강한 전망이 이어졌지만 네. 어느 정도 다시 진정되는 모습, 4% 중반대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국채 금리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달러의 흐름,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 대한 흐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 하락에 초점을 맞추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이 앞으로의 국채 금리에 대한 흐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서비스업 지수 PMI라든지 그 외에 민간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연준 금리라든지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10년째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9월에 3.6%에서 4.4%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정부 트럼프 2기에서 이 부분을 잡겠다라고 했고, 어느 정도 단기로는 안정화되는 모습, 앞서 말씀드렸듯이 5% 초반까지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이런 수치들을 체크를 해본다면 지금 미국에서 국채 금리를 굉장히 크게 잡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10년물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경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PMI 지표라든지 ADP 민간 고용 지표 등과 함께 국채 금리에 대한 이슈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에 내려가는 속도 그리고 국채에 대한 상승 속도 이 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금리 인하 요구 추가적인 부분이 없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발언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과 함께 금리의 조정 속도 그리고 국채 금리의 금리 상승 속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중금리 안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국은 당분간 국채를 늘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우선 국채가 좀 안정화되다 보니까 기술주 위주로 다시 한번 투심이 살아나는 분위기였었고요. 엔비디아 역시도 3% 넘는 강세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실적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에서도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빅테크 실적은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초반 M7의 강한 상승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출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모두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좋은 흐름들이 나왔고 기업 실적에서도 좋은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비디아 고점이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조금 주춤했던 알파벳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엔비디아는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 지금의 이런 매출의 컨센서스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건이 될 수 있겠지만, 이 클라우드 매출에 대한 둔화에 대한 알파벳의 하락, 그렇지만 지금 M7 그리고 IT 빅테크주들의 흐름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여기에서 제조 쪽에 AMD라든지 이 애플 같은 제조 판매 쪽에 비중을 어느 정도 두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있어서 기존보다는 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고, 특히 AMD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 센터 부분에 있어서의 부진, 이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로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다른 빅테크주들도 이런 흐름,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출에 대한 부분, 이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중국향 매출이 컸던 빅테크주들, 특히 이 애플을 예로 들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시장 불경기가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약화에 대한 부담, 우려에 따른 단기 조정 함께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실적이 컨센 자체에는 부합을 하더라도 앞으로 더 얼마나 상승 여력이 있느냐에 초점이 좀 더 맞춰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M7은 대체로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참고로 아마존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이번에도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에서 웃도는 실적이 나왔지만 시간에서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미국의 이런 S&P 지수라든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이끌었던 부분, 이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컨센서스 부분에서도 예상에서 웃도는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 같은 경우에 잘 나올 것이라는 예상 실적,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실망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AWS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에서 소폭 밑돌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환율 제외 예상 부분은 부합했다라는 부분,
우리가 단순히 이런 컨센서스에 전체적인 매출이 부합됐다라는 부분만 체크를 해볼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매출 어느 정도 균등하게 나왔는지, 한쪽에만 매출이 집중되지 않았는지 이 부분까지도 함께 지켜봐야 할 시기다. 이 부분과 함께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 이 미국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고점이 부각이 됐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아마존은 정규장에서는 1% 넘게 올랐습니다. 다만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영향으로 전망이 하향되면서 시간 외에서 3% 넘게 빠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요. 우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독일에서 판매가 부진하고 월가 역시 목표 주가를 낮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의 향방 계속해서 많이들 주목하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런 상승 흐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여부 체크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자율주행 부분이 아닐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범 사업에 대한 결과도 잘 나오고 있다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2기 트럼프 행정부와 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함께 볼 수가 있겠다. 긍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 기존의 전기차 이 부분에 있어서 유럽에서의 판매 급감, 그리고 기존 중국 시장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다시피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감소, 유럽과 중국 시장, 기존의 강한 판매를 이끌었던 해외 시장에서 이 부분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까지 최근 나왔는데요. 이 머스크가 구구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캐나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의 관세에 대한 강한 관세에 대한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다양한 국가에서의 반발, 이 부분을 통해서 단기로는 판매량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본다면, 이 단기 이슈로는 테슬라에 충분히 우려 사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성장 가능성, 성장 동력은 충분하지만 매출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매출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의문점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도 이 부분이 해외에서의 회복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전체적인 매출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우리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기술적인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인 이슈, 해외적인 관세라든지 판매량 이슈,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는 결국 공언했었던 완전 자율주행 즉 FSD가 공개가 되어야지 의구심을 지우고 더 견조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자,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일라일리 비만 치료제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지난해 4분기 실적,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에서 봤더니 비만약과 당뇨 치료제에 대한 매출은 예상치에 못 미치는 그런 성적표를 받아봤습니다. 암젠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에 날아올랐고요. 노보노디스크 작년 매출 25% 넘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분위기인데, 자, 제약바이오 업종 역시도 좀 크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별주로 뜯어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개별적으로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체크를 해야 되는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모두 봐야 될 텐데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경기 방어주라든지 성장주로 체크를 해보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다양한 기대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신약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를 모두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만큼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매출은 이런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대감, 매출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웰빙에 대한 기대감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 웰빙 시장, 뭐 화장품 시장 함께 볼 수 있다시피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감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150억 달러 규모에서 30년도 770억 달러 이상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커지는 시장이라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해 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이런 이슈들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많이 아시는 것처럼 뭐 삭센다, 위고비 이런 당뇨병 치료제였던 GLP-1 유사체 비만 치료제로 활용이 되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최근 이런 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도 이 제품으로 인해서 혜택을 봤다라고 한다든지 각종 이런 연예인들도 체험을 했다라는 것들이 쏟아지면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늘어났는데요. 이 국내 업체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양한 업체들이 이 GLP-1 제제에 대한 흐름, 개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사용량이 생각했던 것만큼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매출 상승의 기대감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비만 치료제 부분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주춤한다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GLP-1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우리가 4세대, 5세대 비만 치료제에서 가지고 갔었던 이런 부작용이라든지 장기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 뭐 GLP-1 제제 같은 경우에는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부작용 부분에 있어서 기존 세대의 제제들보다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적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도 빠르게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 부분은 꾸준히 우리가 지켜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웰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수록 투자에 대한 관점 역시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을 가장 들썩이게 만들었었던 오픈 AI 샘 올트먼 CEO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핵 융합 에너지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AI 전력 수급을 위해서 인공대양 핵 융합이 뜬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AI 관련해서는 전력에 대한 수요 이슈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AI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굉장히 고성능의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인프라라고 한다면 이 인프라는 고용량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유지할 수 있는 전력 공급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전력 공급과 이런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앞서서 우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이끌었지만 이 상승을 따라올 수 있는 부분, 바로 이 인프라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 부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전력 부분, 데이터 센터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은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한 섹터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전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소형, 이 발전에 대한 부분, 다양한 부분, 이 양자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소형 SLM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 전력이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단기적인 이슈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단기적인 이슈, 전력에 대한 이슈와 함께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전력의 공급을 하기 위한 인프라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인프라 부분은 전력 부분에 있어서 전력기기, 발전소 이런 부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계속해서 이슈가 있었던 이 전력선 부분, 전력이 딜리버리 될 수 있는, 공급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시설 아직까지 부족하다. 특히 이 미국에서의 이런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모두 다시 한번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꾸준히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섹터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융합과 관련해서는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테마 장세를 이루었습니다. 우선 AI, 전력난에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과 신재생 그리고 핵융합이 총동원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샘 올트먼 CEO 같은 경우에는 범용 AI 도달을 위해서 핵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핵융합 에너지가 함께 상승했었던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 없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적의 선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함께 저희 인사이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경제 지표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용 지표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선 이 부분이 좀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역시도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까요? 지금 지표들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표들에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단기 지표 살펴보게 된다면 ISM 서비스업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쇼크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컨센에서 크게 벗어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엇갈리는 모습, 바로 10년물 금리가 4.4%대로 아직까지는 크게 더 오르지 않으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런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도 컨센에서 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모습, 18만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민간 고용이 호조되면서 어떤 점들을 체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경기가 좋아지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연준의 금리를 더 내릴 것인가, 이렇게 해석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해석은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시장 금리가 하락세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좀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시장 내려가는 속도, 금리 내려가는 속도나 강도가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작년 여름과 같은 경기 침체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지표들이 이렇게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 시장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단기적인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런 AI 부분에 대한 부분, 중국발 AI 쇼크가 나오면서 미국 이 빅테크주들, AI 관련주들 크게 눌렸지만 다시 세 거래일 이상 크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국채 금리를 챙기겠다라는 흐름 함께 나오면서 국채 금리도 10년물도 크게 오르지 않은 모습, 그리고 빅테크주들도 미국발 AI에 대한 이런 충격에서 단기로 빠르게 벗어날 모습, 이 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이런 지표와 엇갈리는 모습 나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표들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아직까지는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부분에 무게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의 이슈와이드 금리 내리고 엔비디아는 오르고, 경제적 영향 없을 때 증시는 낙관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침체 내러티브 강화 구간은 아니다라는 분석이었고요. 트럼프 발언의 출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해볼 만한 장세가 유효하다라는 평가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자, 간밤에 나왔던 소식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게임 플랫폼 기업 로블록스가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공개한 뒤 주가가 11% 넘게 급락했습니다. 로블록스는 작년 4분기 매출이 9억 8,82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억 1,096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매출 증대에 빛이 발했습니다. 특히 월가는 로블록스의 예약 규모가 13억 6천만 달러에 그친 점에 실망했는데요. LSEG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는 13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일일 사용자 수도 8,530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으나 시장 예상치엔 못 미쳤습니다. 스트리트 어카운트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는 8,820만 명이었습니다. 로블록스는 올해 예약 규모가 52억 달러에서 53억 달러 사이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팩트셋의 추정치는 53억 달러였습니다. 로블록스의 주가는 장 마감 후에도 약보합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다국적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가 작년 4분기 호실적으로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필립 모리스는 현지 시간으로 6일 개장 전 시장 기대를 뛰어넘은 지난해 4분기 실적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매출은 97억 1천만 달러, 조정 후 주당 순이익은 1.55달러로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전년 동기 매출인 90억 5천만 달러도 크게 상회했습니다. 사측은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청 승인을 받은 니코틴 파우치 진 등 무연 제품의 매출 성장세가 호실적을 이끌었다고 밝혔는데요. 야색 올차크 최고 경영자는 FDA에 승인 신청을 해놓은 제품들이 더 있다며 조속히 승인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한 필립 모리스의 주가는 장중 10%의 급등세를 보였고요. 장 마감 후에는 약보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은 분명히 성사될 것이며 현재 준비 중이라고 러시아 의원이 현지 시간 6일 밝혔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레오니트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그러한 소통의 가능성은 100%라며 세계 양대 강대국 지도자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업에는 진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담 준비가 현재 발전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회담과 관련 구체적 정보가 나올 것이며 이번 회담이 우크라이나, 중동 등 시급한 국제 정세에 대한 건설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모두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서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양국 간 접촉이 개별 부서를 통해 진행 중이며 최근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정부가 우크라이나 상황을 종식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강달러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국가의 인위적인 통화 가치 절하나 무역 조작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6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강달러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는 달러가 강력해지길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여러 국가가 대규모 무역 흑자를 달성하면서 자유로운 형태의 무역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환율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일부 국가들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는 것도 원인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달러 가치를 낮출 것으로 전망해 왔는데요. 베센트 장관은 시장의 이 같은 관측과는 달리 트럼프 2기가 강달러 기조를 추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그동안 그림자 페드 의장 구상까지 내놓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파월 의장에 대해서는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해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투자은행 UBS가 미중 무역 전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세에 민감한 종목들을 추려 소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CNBC에 따르면 UBS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으나 중국과의 무역 전쟁 수위는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며 미중 무역 관계가 악화하거나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과 새로운 갈등을 빚게 될 경우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관세 민감주 5종을 선별했는데요. 세계 최대 스포츠웨어 기업인 나이키와 명품 브랜드 코치의 모기업 테피스트리, 저가 제품 할인 체인인 달러트리와 고급 오토바이 제작사 할리 데이비슨, 후발 전기차 제조사 리비안 등입니다. UBS 투자 전략가 앤드류 가스웨이트는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미국은 대중국 관세 규모를 10%보다 높여 언급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방어적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3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 국채 금리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술주 역시도 투심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였는데 다만 미증시 역시 기업별 실적 장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K 회복력, 참 작년에는 너무 아쉬운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더니 올해 초부터는 그래도 주요 지수별 가운데서도 선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역시 양지수 플러스권에서 강하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떤 테마가 특히나 주도를 했는지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입니다. 네, 먼저 꿈의 땡땡땡, 이번에는 기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에 직접 뛰어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유리기판 관련주가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부터 CES에서 다시 한번 등판한 유리기판, 없었던 게 아니고 예전부터 만들고는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덜 된 모습이었었죠. SKC의 앱솔릭스가 올해 내 상용화 해보겠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뛰어든다라고 하니 기대감이 조금 더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었었고요. 기판은 삼성전기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기, 즉 자회사에서도 하고 있는 걸 삼성전자가 왜 굳이 만드느냐? 우선 기판 내에서도 유리 기판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다듬는다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반도체에 특화된 기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조는 삼성전자가 맡고 생산은 외주에 맡긴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즉 그 외주가 삼성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구글이 5년 내에 상용 성공한 양자 컴퓨팅 앱을 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초전도체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여기서 꿈의 땡땡땡, 특히나 대왕고래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멘텀을 같이 받아서 피팅밸브라든지 관이음새, 오름세를 보여줬었던 석유 관련된 종목들도 있었는데 경제성이 없다라고 하며 실패로 끝난 대왕고래
기업들의 탐사 시추, 관련주 일제히 낙폭을 크게 확대하는 분위기였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개파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살아난 반도체 투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 AI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 기업에까지 수혜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특히나 어제장에서는 어제 마감된 미증시 속에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엔비디아가 기술주 투심을 자극시켰습니다. 함께 상승했었고요. 여기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PCB 그리고 CXL, HBM,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모두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갤럭시 S25 흥행 속에서 부품주 역시 함께 오름세를 기록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소식 속에서 전력기기, 전선 함께 다시 한번 올라갔었고요. 슈퍼사이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 속에서도 강세가 지속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핵융합이 갑작스럽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유리기판처럼 갑작스럽게 떠오른 건 아니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상용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크게 움직임을 보였었죠. 샘 올트먼 CEO, AI 전력난에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과 신재생 그리고 핵융합 총동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샘 올트먼 CEO는 여기에 한번 범용 AI 도달을 위해 다시 한번 핵융합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핵융합 에너지가 어제 테마 강세를 이루었었는데요. 탄소 배출 없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소식 속에서 핵융합이 최적의 선택일 것이다라고 하는 분위기 함께 이끌어졌습니다. 여기서 핵융합이라고 하는 게 작은 원자력이 이렇게 합쳐져서 원전이 합쳐져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빛 에너지가 전력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고안이 된 건데요. 함께 이야기를 더 나눠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앤다운이 크게 있었던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불치병을 극복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할 신약 리커전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어제는 미국의 제약바이오단에서 크게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일단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견인에서 전년 동기 대비 25%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을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매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뜯어봤을 때 비만 치료제 단에서는 하방 압력을 좀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었을까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도 좋았고 상반기 내내 좋은 흐름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인은 있지만 일단 어제장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로봇주가 장중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하락한 건 아니었지만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전략이 좀 갈렸습니다. 우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 실적이 발표가 됐죠.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 가운데 최초로 연매출 크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네이버는 좀 실적 견조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카카오는 그 실적이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다만 샘 올트먼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단기 테마 상승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좀 전략이 갈리고 있죠. 올트먼을 업어서 함께 올라가고 있는, 즉 차용을 해서 함께 올라가고 있는 카카오와 이제 복귀 이후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다시 한번 모색하고 내 거를 다시 한번 새롭게 재편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 전략이 갈렸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 방향성이 앞으로 다시 한번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 나와주고 있고요. AI 주무부처 그리고 과기 정통부마저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보안주, 모니터 랩이 12%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러시아 영토를 인정하고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다음 주 종전 구상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다시 한번 떠들썩했는데요. 재건주가 어제 오름세를 기록하고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기계, 농기계까지 함께 올라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에 휘토류를 제공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부분에 중국의 보복이 아직까지다라는 하는 부분 속에서 휘토류 테마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보복이 다시 한번 이끌어졌었더라면 휘토류가 다시 한번 오름세를 기록할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보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다 보니 휘토류 관련주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전일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기술주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빠르게 순환매가 도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인 부분이 있다면 수급이 좀 잘 들어오고 있어서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질 지경인데요. 아쉽게도 이제 대왕고래와 관련해서 아쉬운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어제 시간 외에서 하락세를 보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시장에서도 충분히 좀 영향을 줄만해서 뉴스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처음으로 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제 이제 시간 외에서부터 영향을 주면서 보도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대왕고래는 동해 8광구 그리고 6-1광구까지 동에서 서까지 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이제 여기서 석유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이 발표할 당시의 매장량 가치를 계산해 봤을 때 삼성전자의 시총 5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부터 47일 동안 이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우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탐사 시추를 좀 진행을 했고요. 결과가 보도가 됐습니다. 경제성이 부족하다라고 나오게 되면서 프로젝트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6개 유망 구조도 추가적으로 5차 보정 작업에 들어간다라고는 하는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이어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결과적으로 경제성은 부족하지만 석유 시스템 구조는 양호하다라는 부분이 일단 보도가 됐습니다. 이전에 제가 브리핑해드렸던 마귀상어 같은 나머지 한 10여 개에 있는 유망 구조들은 계속해서 시추를 좀 도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유망 구조가 있었고 그 7개의 유망 구조 중에서 가장 유력한 쪽에서 지금 탐사 시추가 좀 실패한 것으로 나오게 됐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역시나 돈이죠. 추가 탐사 재원 확보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애초에 1차적으로는 1차 시추비가 정부 50%, 한국석유공사 50%였는데요. 일단 정부에서 거의 전액 삭감을 좀 진행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롯이 한국석유공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2차 시추까지 이제 투자 유치를 좀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원 확보를 좀 하는 데는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성패를 예단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동해가스전은 11번째 시추에서 성공을 좀 했고요. 남미에서는 13번째, 노르웨이에서는 23번째 시추를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제 이제 시간 외에서 이 뉴스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이게 됐고요. 특히 한국가스공사가 9.8%, 화성밸브도 9%, 넥스틸도 9% 넘게 하한가까지 터치하는 모습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시작하면 개파락으로 떨어지면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추가적으로 움직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G CNS랑 관련해서 뉴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통 이제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는 이게 세론 뉴스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LG CNS는 이제 상장 이후에 고초를 겪다가 실적이 오히려 잘 발표가 좀 되게 되면서 오름세를 조금씩 나타내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특징적으로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잘 나오면 세론보다는 숫자 그대로 반응하는 모습 좀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보자면 이제 삼양식품이 있을 수 있겠죠. 북미 매출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TP가 93만 5천 원까지 제시가 되기도 했고요. 업사이드가 여전히 많이 열려 있게 되면서 주가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CNS는 이제 2월 5일에 상장을 했고요. 원래 코스피 6조 대여라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공모가를 좀 하회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좀 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보자면 기관들이 참여를 했는데 15.4%는 15일 이상 보유하겠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었지만 나머지 85%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일에 팔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공모가를 하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부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4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 우리 시장 안에서 보고 있는 AI 사업 같은 경우에는 15.8% 늘어나면서 실적을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 보였고요.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파트너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마무리하고요. 예상 체결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출발은 엇갈리면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0.06% 하락하고요. 코스닥은 0.13% 상승하면서 741선에 서 있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2월 7일 금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로 1% 이상 올라가면서 사흘 연속 상승폭을 그려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점차 안정세를 보이면서 바이오 업종에서 호조를 보였고요. 또 대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매수세가 또 강하게 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모습을 그릴지 지금 바로 지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상 체결가와는 조금 다른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양시장은 모두 다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0.18% 하락하면서 2,532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안에서는 740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현재는 0.06% 아주 소폭 하락하면서 이 740포인트 선을 하회하면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종이 하락불을 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음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0.67% 하락폭이 가장 크게 위치해 있는데요. 어제 호실적을 냈던 기업들이 있는 만큼 과연 오늘장 안에서 주가가 얼마나 빠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섬유유복 쪽에서도 0.6%, 화학이 0.4% 꽤나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래도 의약품 쪽에서는 0.1% 하락으로 다소 조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살펴봤더니 비금속 광물 쪽에서만 유일하게 상승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에 기계라던가 운수장비, 전기전자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 강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업종들이 오늘장 안에서는 낙폭을 꽤나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안에서는 그래도 혼조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 건설, 금융 모두 다 0.5%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제조와 유통 안에서 아주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분을 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그래도 섬유 의류 쪽에서 0.4%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종이목재라던가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 낙폭이 꽤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수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열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신장인데요. 일단 오늘장 안에서 반도체 투탑 같은 경우에 서로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00원 정도 떨어지면서 현재는 53,700원 선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49%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US셀룰러의 5G 고정형 무선 접속 장치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 보유율이 50%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50% 선이 무너진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게 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이 엔비디아 주가도 함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3% 이상의 오름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업계 최초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정보 보안 인증을 취득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LG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현재 3.21% 가장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5,000원 정도 주가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3캠퍼스 부지 찾기에 현재 난항을 펼치고 있다라는 소식이 어제도 들려왔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미국의 캠퍼스 신설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35,000원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3위까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엔솔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4위로 내려간 상태고요. 현재 주가도 1.32% 꽤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채 수요 예측에서 3조 7,450억 원이 몰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25% 낙폭 자체는 1위부터 5위 안에서 제일 적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캐즘 여파의 아이오닉 5라든가 코나 EV가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상황은 조금 다르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대차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출이 100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드의 CEO가 이 한국산 현대차에게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지금 강한 혼조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제는 0.51%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점차 안정세를 찾으면서 바이오 업종 쪽에서 그래도 호조세를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분위기가 좀 반전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현재 39만 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각각 0.24%, 0.34% 떨어지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 로드맵을 공개를 했습니다. 올해 3월 FDA로부터 간암 신약을 승인을 받게 된다면 올해 말까지 세계 암종에 대해서 처방약을 확보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어제 주가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줬었는데 장 막판까지 가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좀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은 1.6% 강한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장에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지 혹은 하락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 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19%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보합권까지 어느 정도는 회복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은 탄력을 받아왔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가속화한다라는 소식에 우리 반도체 주까지 함께 덩달아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장 안에서는 이 반도체 투탑을 필두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코멘트를 하나 내놨습니다. 올해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이 태양광 설치량 고성장이 전망이 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화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호실적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주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 됐을 때 이 적자 전환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한화솔루션의 주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하나그룹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3%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한화시스템이 4% 꽤나 상승폭을 크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C텍은 작년에 실적이 호조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쪽 살펴봤더니 일단 상승하는 종목들, 하락하는 종목들 봤을 때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2.4%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로보틱스까지 함께 오름폭을 형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1%대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에서도 한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정부가 미 해군 MRO 사업에 품질을 직접 보증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그룹 내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 실적 호조 소식도 있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조선주들 주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0.5% 정도 빠져가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0.97% 거의 1% 가까운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HD 한국조선해양도 1.1%의 하락세로 출발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2%대 낙폭 현재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0.2%대 올라오고 있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현재 11% 넘어가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에 어제장 안에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장에서도 굉장히 큰 11%라는 상승폭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1.06% 정도 떨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 증권사에서는 플랫폼 수익 성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KB금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0.12%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역대 최대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 약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장 안에서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신한금융지주는 0.9%, 삼성생명은 1.69%, 하나금융지주는 0.16% 모두 다 하락폭을 꽤나 크게 형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개장 분위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가 예측가랑 동일하게 지금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권 머물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소폭이긴 합니다만 개장하고 나서 일단 매도로 찍혀 있긴 하거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대체적으로 지금 미국의 이 고용 보고서 발표를 좀 앞두면서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투자 심리에 좀 관망세로 좀 이어졌던 그런 흐름들이었고, 일단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시장의 전망치를 좀 상회를 했다는 점, 이 부분이 1월 미국 노동부의 고용 지표에 관련된 일부 좀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어제 또 구인 구직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또 이게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즉 실업 수당의 어떤 청구권 수나 이런 것들은 더 높아졌는데, 그렇다면 또 고용이 이게 더 나빠진 것인가 좋아진 것인가라는 판단이 굉장히 좀 애매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일 발표될 1월 미국의 이 노동부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한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이 미국 연준의 어떤 부담 부분들 내지는 금리 인하의 어떤 경로를 다시 한번 좀 해석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영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좀 인하했습니다. 이게 좀 다소 좀 매파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일부 있었지만 해당된 리스크 요인들이 좀 완화됐다는 기조들은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 시그널들을 유럽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에 따른 이에 뭐 상응하는 어떤 수급 기조들은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기하로 해서 오히려 달러화가 다소 좀 약세를 좀 보이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 요인이라면 외인의 수급이 조금 더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대체적으로 이제 뭐 관세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아직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좀 남아는 있지만 대체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일부 좀 선반영됐던 그런 측면들 좀 고려해 봤을 때 이후에 어떤 수급의 어떤 변동 요인들은 좀 있겠지만 이전처럼 급격한 어떤 하락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보다는 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명확한 것은 외인의 어떤 수급 방향성들은 향후에 미국 연준의 금리 경로 기준을 어떻게 좀 제시할 것인가. 그래서 3월과 올해 금리 동결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ECB의 경우에도 금리 인하, 영국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좀 했다는 그런 기대 요인들에서 3월 또는 뭐 올해 금리의
인하 가능성도 좀 제시될 수 있는 점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 아주 말씀드렸습니다. 네, 먼저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를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반도체 투톱 봤을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플러스권 켜져 있고요. 삼바는 4%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단에서는 가장 대장주로서 움직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순매수 상단을 좀 체크를 해보면요. 현대로템도 있고요. 삼양식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 그래도 굵직굵직한 기업들 많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대로템이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꽤 잘 나온 편인데 요즘에는 실적이 잘 나와도 세론보다는 그래도 그 숫자를 인정해주면서 가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아직 안 나온 종목들 중에서 네. 실적이 잘 나올 걸로 기대되는 종목들을 먼저 좀 찾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참 모두가 사실 이게 실적이 너무나 이 시장 전망치보다 좋으면 사실 가치를 반영시키면서 수급의 연속성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미국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그런 요인들을 너무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신뢰성 관점에서 굉장히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실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이게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 어닝 쇼크로 좀 이어졌던 KB금융 같은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전체적인 연간 순이익 기조는 5조 원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그런데 4분기 일회성 비용들이 반영되면서 예상보다 순이익 지표가 소폭 컨센 대비 좀 미달됐다는 영향 때문에 어제 그 정도의 하락을 좀 보여줬다는 것들은 사실 이 실적을 바라보는 어떤 평가 기준들은 좀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금융주 지주사의 경우에는 매출 외형도 좀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많은 순이익을 창출하느냐 이 부분이 주주 환원과 좀 직결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순이익의 연속성, 순이익의 누적 금액들이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지 단순하게 분기별에 대한 일회성 비용에 너무 예민하게 좀 반응한 그런 주가 흐름들을 좀 지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삼양식품이라든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 실적의 기대 요인들도 있지만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2025년도 하반기죠. 밀양 2공장의 증설 투자 효과가 좀 반영되면 추가적인 실적의 업턴 기대감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좀 있었고 두 번째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최근에 방산주의 일부 가격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수주 성과가 올해 좀 더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방산과 조선주의 경우에는 주가상에서에 대한 어떤 기대 요인들보다는 추가적인 수주의 연속성 그리고 누적 수주 잔고의 증감 여부를 좀 반드시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특화대에서 더 주목해볼 만한 섹터는 저는 화장품 쪽보다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를 좀 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파마 리서치라든가 클래시스가 3분기에서 4분기에도 안정적인 이익 기조를 좀 보여줄 수 있다는 점. 그게 단순하게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좀 넘어오는 구간에 실적 피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적의 확장성 관점에서 저는 조금 더 기대 요인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급 이후에 추가적인 소모품에 관련된 판매 비중까지 확장이 되는 매출 기여 효과를 더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잘 나오면 인정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세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번 실적 시즌은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실적 나오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쪽을 찾아주셨고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파마리서치나 클래시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이버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그래도 관심이나 수급이 좀 이동하는 걸 최근 들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했었고 관련주를 보면 솔트룩스도 좋았고 흐름, 딥노이드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원래는 네이버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좀 해줬었는데 오늘 연매출 처음으로 10조 달성했다라고 했는데 주가 반응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한 0.43%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종목을 좀 페이스메이커 삼아서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사실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대해서 보합권에서 약세를 일부 보이고 있지만 사실 오늘 기준에서 일부 좀 신고가가 좀 나왔었고 지금 현재 가격 기준에서는 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폭에 대한 확장들에 대한 일부 쉬어가는 구간 내지는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 정도로 우리가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카카오와 좀 다르게 네이버가 좀 기대될 수 있는 요인들은 올해 좀 본격화된 온서비스 AI라는 이 전략들, 이 부분이 이커머스라든가 검색, 광고 부분과 좀 연동돼서 오히려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즉 실적의 기여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고요. 이해진 의장이 아마 이번 3월에 이사진으로 좀 복귀를 좀 하게 되면 보다 빠른 속도의 AI 전략들이 좀 더 구체화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국내가 AI 모델들에 관련된 출시라든가 해당되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더 많이 제시하지 못했던, 특히나 대표적인 어떤 뭐 빅테크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사실 뭐 글로벌 국가들에 비해서 다소 좀 뒤처진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있었지만 이번을 좀 기점으로 보면 충분히 AI 전략들에 관련된 사업화가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기대해 봤을 때 저는 네이버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겠다. 다만 과거처럼 뭐 라인 야호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일부 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글로벌 공략이라는 관점에 대한 비전을 좀 제시했다는 관점에서 그동안 내수 기업 안에서에 대한 확장성이 좀 제한적이었던 그런 네이버가 오히려 해당되는 역량들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좀 가져갈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에 관련된 기업 효과들은 2024년도에 3분기부터 안정적인 확장세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고 여기도 해서 지금 이커머스 부분과 멤버십과에 관련된 전략을 좀 제시했다는 부분들. 그게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이커머스 부분의 어떤 성장 정체가 확인은 됐지만 3분기에 대체로 좀 선방을 했었고 아직 4분기에 세부 데이터를 좀 보지 못했지만 아마 이커머스 부분은 이번에 4분기 멤버십 전략과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이익 확장들을 좀 더 확대시키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2025년도에도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좀 살펴봤고요. 네이버가 오늘 실적 나왔는데 그래도 굉장히 잘 나온 편입니다. 주가 반응이 아직 뭐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만큼 어느 정도 차익은 좀 실현하면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외국인 쪽에서는 네이버를 상단에서 일단은 덜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제가 브리핑 해드렸던 테마가 이제 대왕고래였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경제성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어제 나왔던 단독 뉴스 보면 한수원에서 스웨덴이랑 슬로베니아 수주전을 포기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신규 원전 정부에서 야당에서 이달 내로 한 기 정도 축소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기본 보고를 받는다라는 소식 이렇게 단독 뉴스가 두 가지 나왔습니다. 오늘 이 뉴스를 좀 반영을 해서인지 원자력도 좀 약하고요. 강관 쪽도 오늘 흐름 좀 하락세 좀 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프로젝트 믿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홀딩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중을 줄여서 다른 곳에서 수익률 플레이를 좀 해야 될까요? 일단 두 가지 섹터의 차이점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한 하락 이 부분은 일단 1차 시초에 관련된 경제성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확률적으로 보면 1000분의 1 정도에 대한 수준이었죠. 이 부분이 경제성을 한 번 시초해서 우리가 기대했다는 것은 다소 좀 시장이 과도한 평가를 좀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아마 1차적인 시초는 국내 이 산자부 이 정부 세금으로 사실상 이제 1차 시초가 된 건데 2차 시초부는 오일 메이저 업체들에 대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유럽 광구들을 전체적으로 좀 더 탐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1차 지표에서 좀 실망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다르게 해석되면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지만 과거의 유망 구조들을 좀 개발했던 이 정유업계들 내지 어떤 이 자원개발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한 번에 시추 성공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막대한 투자 비용과 여러 차례 어떤 시행착오를 좀 거쳐서 유망 구조 안에서 뭐 천연가스라든가 원유의 매장량들을 확인해서 이제 이 부분에 관련된 경제성들이 입증되면 이게 좀 상업화로 이어지는 그런 성과로 좀 이어졌는데 이걸 좀 단기적으로 좀 보기보다는 프로젝트가 과연 2차에도 좀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다시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 번 시추해서 이게 안 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정부의 잘못이다, 뭐 또는 정책이 좀 잘못이다, 내지는 경제성이 아예 없는 거니까 뭐 소위 말해서 뭐 무용지물 같은 그런 일을 했다라고 좀 폄하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좀 평가가 아닌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저는 이제 2차 오일 메이저 업체에 대한 참여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투자 유치를 통해서 2차 시초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요인들이 있다면 저는 수급 반등 관점에서 저가 매수는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고 아직 그런 리스크 요인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신규적인 관점은 좀 관망 추세를 좀 이어가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원전 섹터의 경우에는 일단 11차 전기본에 관련된 이 방향성 제시가 사실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좀 이야기했던 부분들 12월 안에 확정되지 못했던 세부 안건들이 이번에 수정 안건으로 좀 보고되는 그런 부분들은 초기에 대형 원전 4기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2기에서 전체 6기에 관련된 전기분 계획안에 좀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는 뭐 대형 원전 1기가 좀 빠지면서 3기 그리고 소형 원전 2기에서 5기가 좀 될 것인가 아니면 대형 원전 2기, 소형 모듈 원전 2기에서 4기가 제한이 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확정 사항들이 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는 대형 원전 1기 정도가 축소되면서 아마 국회의 어떤 비준을 좀 받는 그런 절차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관건은 11차 전기본의 관점에서는 향후에 국내 역시도 전력 수급이라는 어떤 기본 화두를 좀 감안했을 때 원전 자체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좀 무산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11차 전기본은 저는 그래도 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기대 요인들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해외 수주 성과의 경우에는 뭐 일단 체코의 수주 본계약들이 3월에 좀 예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일부에 관련된 조정 리스크들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오히려 좀 많이 눌렸을 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시추가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동해도 지난번에도 11번째인가 좀 시추를 했다라고 하니까 여러 차례 좀 뉴스가 나오는 걸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테오젠 이어서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슈가 붙었던 게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에 SC 제형을 더한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듀피젠트 SC 임상에 대한 내용까지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가 상반기에 비중을 좀 늘리고 싶은 종목 1위로 알테오젠이 꼽혔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어제 오른 거 대비해서는 좀 빠집니다. 38만 8,500원에서 현재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40만 원을 지금 어느덧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여전히 매력도가 있는지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알테오젠의 이 수급 정체가 됐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할로자임의 이 동등한 플랫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정맥에 맞는 주사를 살에 맞는 주사로 바꿔주는 플랫폼 제형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할로자임과 그다음에 알테오젠이 동일한 플랫폼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약간의 어떤 성질 기준은 다르죠. 다만 이 부분이 키트로다 SC 제형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할로자임이 향후에 특허에 관련된 의문을 좀 제기하게 되면 시판에 관련된 출시가 좀 지연되거나 아니면 소위 이야기하는 일단 뭐 허가에 관련된 어떤 정체 요건들이 발목을 좀 잡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머크가 상대적으로 할로자임에 먼저 특허에 관련된 어떤 소송을 좀 제시하면서 이제 이게 리스크 요인들이 좀 됐었는데 상당한 부분들 좀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알테오젠은 제가 이전에도 언급을 좀 드렸지만 제형제가 키트로다 SC라는 이 블록버스터 이제 신약을 제형제를 좀 바꿔서 좀 출시를 좀 하다 보면 기존에 뭐 정맥 주사가 굉장히 좀 고통스럽잖아요. 오래 맞아야 되고 그런데 이걸 가볍게 뭐 맞는 그런 피부에다가 그렇죠. 이제 이 투약 시간도 좀 단축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환자의 삶의 질을 좀 높여준다는 관점에서 선호도가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키트로다라는 이 신약을 좀 제외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른 IV 제형제를 SC 제형제로 좀 변환시키는 그런 플랫폼의 확장 성과를 좀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좀 언급을 드린 것처럼 이런 성과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알테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에 대한 이 기저 효과들이 임상의 어떤 성공률을 더 높여주는 그런 효과로 입증이 좀 된다면 글로벌 제약사의 러브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 특히나 할로자임에 관련된 특허에 관련된 원천 내용들이 다른 성질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소송도 우위를 좀 점하게 되는 그런 판결을 좀 이끌어낸다면 저는 뭐 알테오젠의 현재 주가는 뭐 거의 뭐 2배 이상의 어떤 기대 요인들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뭐 키트로다 SC 제형제의 1분기 안에 미국 FDA 허가 신청 여부 이 부분이 단기적인 좀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알테오젠 먼저 체크해봤고요. 40만 원 선 어느덧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한 29만 원, 30만 원일 때 여기서 트레이딩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도 드렸었는데 지금 38만 원 선, 40만 원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 바이오단도 소리 소문 없이 좀 올라옵니다. 쌈바도 오늘 4% 넘게 올라오고 있고 매크로 단으로 봤을 때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단 10년물 국채금리나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쨌든 안정세를 좀 취하고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우호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약 바이오단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상위 테마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테마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리기판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유리기판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어제 시장에서부터 반응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색깔이 좀 묻어있는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필옵틱스나 한빛레이저 같은 종목들이 좀 크게 오름세를 보였고요. 시간 외에서부터 어제 반응이 좀 추가적으로 이어졌고 오늘도 상위 테마 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략들 체크해 보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봇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워낙 빠른 시간 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잠깐 좀 쉬어가나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오름세를 보입니다. 3% 넘게 올라오고 있고요. 기술주라는 큰 틀의 테두리 안에서 빠르게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와중에 일단 개장 분위기상으로는 로봇단이 일단 올라오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방산이고요. 방산 조선하면 트럼프 관세 이슈에서도 프리존으로 불리고 있는 쪽이기도 하고요. 현대로템이 이끌고 있는데 현대로템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4조 원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TP가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들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뭐 시세가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섹터죠. 좀 유리기판을 좀 준비를 했고요. 어제 발표됐던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사업의 진출 소식이 일단 뭐 공식적으로 확정된 부분들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맞아요. 일단 기대감들을 좀 충분히 시장에 좀 심어주기에 충분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AI 산업 성장이 좀 가속화됐던 부분들, 이 부분은 고사양 AI 칩의 수요 증가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초기 출시됐던 이 고대역 반도체 부분이 지속된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차세대 AI 칩으로 좀 변모하는 그런 과정 중에 최대 난제가 좀 발생됐죠. 이 공정상의 가장 큰 이유가 발열 이슈가 좀 계속해서 좀 부각됐던 부분들이 생산성을 좀 더 저하시킨다든가 AI 칩의 성능을 좀 저하시키는 그런 리스크 요인들로 좀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차지하더라도 데이터 센터에서 막대한 또 전기를 좀 소모하는 그런 우려감들 때문에 정말 서버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액체에 담가서 열을 식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원천적으로 방열기판이라든가 열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소재를 좀 대체할 수는 없을까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기판을 유리로 좀 구현하는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좀 부상을 하면서 기대 요인들이 좀 됐었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 뭐 성능 검증이라든가 유리기판에 관련된 도입 부분들이 구체화가 좀 되면서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AI 칩을 좀 구현하는 과정에서 유리기판을 도입해서 해보는 것은 좀 어떨까라는 그런 방식에 관련된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에 관련된 개발을 좀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최근에 삼성전기 소식에서도 확인됐던 부분들이 해당되는 뭐 공정 노하우라든가 유리기판에 관련된 핵심 기술 같은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좀 공유하면서 일단 이 부분이 보도를 통해서 좀 알려졌던 부분들은 전반적인 개발을 삼성전자가 좀 주도하지만 향후에 양산은 외주 생산을 통해서 양산을 좀 구현하겠다라고 발표를 좀 했기 때문에 이 양산처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 이 부분은 아마 저는 뭐 삼성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돼 보고 있는데 그룹사 안에서 자체적인 공급망을 좀 구축했다는 관점, 특히나 SK 그룹의 경우에는 SKC 앱솔릭스를 좀 통해서 SK 하이닉스의 어떤 공급체 일원화를 좀 이룬 것처럼 삼성전자도 삼성전기를 통해서 자체적인 어떤 이 공급망을 좀 구축하는 그런 시그널이 이제 확인됐다는 관점에서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어떤 시장의 규모들을 좀 감안했을 때 대량 양산 체제가 단기적 시점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전망들을 좀 우세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장을 빠르게 좀 선점하고 있는 과정들, 특히나 고사양 칩의 가격 요건들이 더 높아지는 그런 칩의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
부분 양산이 좀 예상되고 있는 SK 앱솔루엑스의 유리 기판이 일부 엔비디아에 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는 SKC가 일단 뭐 시장 선점 관점에서 기대 요인들이 좀 충분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후발주자가 좀 삼성전기가 좀 예상되고 있고, LG이노텍의 경우에도 올해 연말부터는 양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발표가 좀 가시화가 좀 됐기 때문에 SK 그다음에 삼성과 LG로 좀 이어지는 유리기판의 밸류체인을 다시금 우리가 좀 검토하는 것도 향후의 어떤 투자 전략 관점에서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유리기판이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가장 높은 상단에 좀 자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한빛레이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향 묻어 있습니다. 13%, 피롭틱스도 11.49%, 캠트로닉스도 8% 넘게 상승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뛰어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회사 측에서 네. 정확한 코멘트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시장 뛰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삼성전자랑 같이 뭐 할 수도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도 어느 정도는 시장 안에서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그래서인지 오늘 정작 본인은 좀 쉬어가고 있어요. 전략을 세우면 밸류체인단 안에서는 그럼 삼성전자의 향이 묻어있는 종목들 위주로 골라서 좀 담아야 되는 걸까요? 밸류체인 좀 다르게 봐야죠. 일단은 가장 시장에서 유리기판에 관련된 모멘텀을 받고 있는 SKC, SK 앱솔루엑스의 이 모멘텀들을 좀 부과하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유리기판에 관련된 검사 장비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됐던 뭐 캠트로닉스라든가 한빛레이저, 뭐 피롭틱스 같은 그런 종목들이 단기의 상승폭이 좀 확대됐던 부분들은 유리기판이 대량 양산됨에 따라서 장비의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 TGV라는 전극 공정 관련된 장비가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는 기대감들 좀 반영이 됐었고요. 이 부분이 삼성향 밸류체인을 좀 구성한다면 SK니까 빠져 이게 아니라 동등한 요건 내에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다만 이제 이런 수혜주의 옥석 가리기는 SK냐 삼성이냐 아니면 향후에 LG 이노텍처럼 후발주자들이 어떠한 거래선과 연결되는 그런 어떤 이 성과로 좀 어떤 거래선과 좀 연결되는 파트너십을 어떻게 좀 구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하고 있는 대다수의 종목들은 삼성향 종목도 있지만 SKC와 좀 연동되는 기존의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좀 더 있었고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인 양산 관점에서 아니면 양산 체계를 좀 구축하는 시점에서는 해당되는 뭐 관련주들은 좀 더 다변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밸류체인은 오히려 이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뉴스와는 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좀 잘 가고 있었던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던 종목들 더 잘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SKC나 기존의 SKC랑 관련이 좀 되어 있는 공정단의 종목들 미리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리기판까지 체크해봤고요. 오늘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가 사실상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장 초반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왕고래 시추 작업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분석 결과는 8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시추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은 대왕골의 유망 구조에 가스 포화도가 높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매출 10조 원을 돌파한 네이버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이버는 연결 기준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3.7% 증가한 2조 8,856억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3.7% 늘어난 5,420억입니다. 국내 플랫폼 업계에서 매출 10조 원을 달성한 건 네이버가 처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텍플러스가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독자적인 반도체 유리기판을 개발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인텍플러스가 인텔과 반도체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사실이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인텍플러스는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어서 시장에서 더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로템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1조 진입이 기대된다는 증권사의 분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날 하나증권은 현대로템에 대해서 올해 영업이익 1조 진입이 기대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5%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대로템의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7%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31.7% 늘어나서 이익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폴란드양 K2 전차를 필두로 한 방산 수출 물량입니다. 4분기 K2 전차 출고량이 기존 예상 22대에 대비했을 때 크게 증가한 30대 초중반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수출 매출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2025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하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사흘 연속해서 1%대 상승세를 보여줬었지만 오늘장만큼은 다소 아쉬운 출발을 보였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어느 모습일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계속해서 하락불은 그대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3% 하락하면서 2,53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02%, 그 하락폭 자체는 아주 소폭이지만 그래도 줄어냈습니다. 현재는 740포인트 선으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어제장 안에서 물량을 덜어냈던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물량을 대거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계속해서 매수를 보여줬던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는 오늘장 안에서 물량을 좀 덜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가 565억 정도 매도를 보여주면서 하방 압력 강하게 눌러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그림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나 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외국인 투자자의 물량이 대거 출회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역시나 의약품 쪽에서 1.84%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강하게 장 초반부터 이어져 있는 가운데 일단은 하락 출발했던 것과 대비되게 현재는 강한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품 쪽에서는 반대로 1.53% 정도 강하게 하락폭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도 운수장비가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0.56% 정도 올라가 있고요. 기계 쪽에서 0.87% 다소 낙폭이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는 혼조 흐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이 1%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제조가 0.19%, 금융이 0.74%, 개장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상승폭을 크게 확대해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그래도 하락했던 업종들이 상승 반전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화학이 0.38%, 출판 매체 복제가 0.5%대, 섬유 쪽에서도 0.1% 오름폭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가총액 3위로 올라온 가운데 현재 주가는 4.41% 정도 올라오면서 48,000원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0.37%, 0.25% 떨어지고 있습니다. LG엔솔도 1%대 낙폭 형성되고 있고 현대차는 개장과 비슷한 흐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는 그래도 1위부터 5위 안에 상승 전환한 종목들이 꽤나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대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1%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가 0.79%,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53%로 그동안 보여왔던 강세와는 다르게 조금은 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각 속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지 혹은 하락하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개장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흐름 그대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의료기술, 제약바이오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이오 업종 쪽에서는 계속해서 호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바이오 쪽에서도 투심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장 안에서는 그래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노보노디스크의 지난해 4분기 위고비 매출 자체가 전년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늘어나는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일라이릴리 쪽에서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마운자로와 젯바운드가 포함되는 신규 의약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했을 때 126% 증가를 하면서 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비만약을 원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삼천당 제약부터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4.5% 정도 강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장 안에서는 바이오부터 해서 제약, 기타 이렇게 제약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펩티로는 5.48%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0.1% 아주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테크놀로지 서비스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놀로지 서비스, 기술 서비스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매출이 1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업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넷플릭스 효과로 멤버십 가입자가 1.5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주가는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은 0.43% 정도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쪽 섹터를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대부분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프트업이 1.49%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NC소프트가 0.12% 정도 올라가면서 게임주 안에서는 혼조된 양상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W게임즈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는 컨슈머 논 듀어러블 쪽으로 소비재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 실적이 정말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아모레퍼시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성적표를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현재 5.62%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라는 소식 어제장 안에서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밀양 2공장을 통해서 북미와 유럽의 매출 비중을 더 확대할 것이다라는 것이 전망치가 나왔었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0.25% 정도 떨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건빙거 제품 26쪽의 가격 인상을 단행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장 안에서 주가 움직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잉글로드랩 같은 경우에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잉글로드랩의 지분을 공개 매수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렸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지금 오리온이 1%대 가장 강한 출발 보여주고 있고 롯데 웰푸드도 1.2%로 오름폭 크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은 작은 테마들 빠르게 순환매 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일정상 오늘부터 이산화탄소 CC/UC 관련해서 국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탄소 포집 CC/US 관련주들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오후장까지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